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제 옆으로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이시고요. 윤순철 사무총장이십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십니다. 오늘 자료 분석해 주신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팀장이십니다. 예, 바로 시작하고요. 저희 먼저 저희가 준비한 차트 관련해서 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잠깐 일어서서 사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저 윤순철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문제 가지고 좀 말이 많지요. 정부 정책이 뭐 벌써 20번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참여정부 때도 뭐 30번, 40번 거의 나왔는데 그 부동산 정책은 기억하실 겁니다. IMF를 맞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 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차원에서 규제를 다 풀었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이 개발 붐이 일었었고,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섰는데 너무 풀어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많이 했고, 그래서 2003년에 12구 대책에서 나온 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왔고, 2005년 831 대책이죠.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대책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들 그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9억에서 6억으로 낮춰가지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30 대책, 재개발 문제, 그 다음에 DTI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 상당히 많은 또 규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망일기죠. 이제 200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고 나서 건설 쪽에 위기가 좀 왔었고, 그러면서 또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돼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도 있죠. 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가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로 보는데 너무 부동산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술래잡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늪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전국이 동시에 균형이 발전시키게 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균형발전 정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회는 있지만 실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구와 산업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왔죠. 주기 단위로.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에 3차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납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4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영역 중이에요. 지금 이게 최소한 뭐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다 끝나가지고 사실 올해부터 준비하고 실제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수도권 정비 계획 없습니다. 지금 실제. 그러니까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용 발전도 없고 수도권 정비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서울로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인구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항상적으로 수요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을 누가 가져가느냐? 자본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만 또 가져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보유세 강화하자 이 했을 때 지난번에 총선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 연초에 부동산 강화하자 했더니 청와대가 반대했어요. 선거 앞두고 못한다 이거. 근본적으로 이 세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억제 요소를 장기적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나 이런 거는 별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차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문제 이런 문제 아시잖아요. 시세 절반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세금도 그만큼 작게 내고. 그러니까 이 투기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책을 펴는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임대사업자는 뭐 세금 특혜 많이 줬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집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을. 이게 대체로 보면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저는 저희들이 보건데 이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풀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뭐 문제 의식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이 집이 임기 중반 좀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 한 반 남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뭐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냐 이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그 국토 계획이라든지 수도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란 이 부분에서 로드맵을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세제나 계획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세제는 뭐 한 푼만 올려도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이런 로드맵을 나는 문재인 정부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동산 문제를 잡자 이렇게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필요하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국토 정책, 세제 정책을 관장했던 그 장관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청와대 부동산 담당했던 이 세 사람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안 됐다는 건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이 말하시더라고. 아직도 쓸 수단이 많다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하고 그 술래잡기 노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 가격이 뛸 때 나오는 땜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런 질서, 부동산이나 이런 국토 문제나 여러 가지 질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과거 정부에서 해가지고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토나 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로드맵을 밝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패를 했던 담당자들 다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시장의 시그널이 계속 이대로 갈 수 있겠구나 볼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은 인사를 교체함으로써 그 시그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나눠드린 기자회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정택수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 6월 초에 국토부에서는 내집 마련에 드는 기간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그런 입장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서울 집값이 낮아지고 있다고 체감이 되시는지 제가 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처럼 서민들이 느끼는 서울 집값은 실제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에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이번에 서울 집값과 전국 집값 중위값을 조사함으로써 실제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서울 아파트 값과 전국 아파트 값을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과 비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한 가구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값을 또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KB 주택가격 동향과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 이 페이지 서울 아파트 값과 전국 아파트 값 중위값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은 1억 4천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6억 5천 6,500으로 6,500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값은 1억 3,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6,200만 원 증가한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을 철저히 잡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1억 5천만 원, 1,500만 원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 3억 1,400만 원이나 증가하여 매우 큰 폭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략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현재 약 1,600만 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160만 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0만 채에 한번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문재인 정부 동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을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값과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을 한번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드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임기 초에 약 51년이 들던 데에 비해서 임기 말에는 약 38년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값은 다소 줄어들어서 38년에서 37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임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37년이 걸렸지만 가장 높게 임금액이 상승한 지금에는 오히려 그 폭이 그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 무려 43년이 걸려야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시사점을 찾자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필수제라고 하는 집값을 잡는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함으로써 이렇게 최저임금을 애써 올렸는데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졌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 분위별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네,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득 1분위가 연간 소득 1분위와 3분위와 5분위를 기준으로 연 가처분 소득을 구하여 서울 아파트값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48년 걸리던 데에서 이명박 정부 말에는 35년으로 큰 폭으로 또 아파트 구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다소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임기 초 41년 걸리던 아파트 구입까지의 기간이 현재 무려 72년으로 큰 폭으로 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31년이나 더 오른 게 된 것이죠. 반면에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얼마의 기간이 걸려야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나, 또 마찬가지로 그 값을 구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7년에서 6년으로 1년 감소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6년에서 7년으로 1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위가 41년에서 72년으로 크게 는 것과 대비적으로 8년에서 불과 10년으로 2년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층과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간의 그런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만 그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정준영 시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 보도를 보면 감정원이 지난 5월 7일 날 6주간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5월 7일 이전 6주라는 것은 3월, 4월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월 6일 날 국토부 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서울 재개발에 공기업 참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SH공사와 이 LH공사가 국토부와 서울시 직원과 넷이 만나서 지금 SH공사에서 서울 시내 재개발에 공기업이 민간 건설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서 개발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 개발을 발표하니까 여의도까지 들썩거리고 마포가 들썩거렸고, 그게 5월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초에는 갑자기 잠실 스포츠 아이스 개발에 재벌들 민간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던 강남 쪽에 아파트 값이 갑자기 들썩들썩거려가지고 6월 중순에 정부가 또 22번째인지 21번째 대책을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 놓고 5월 6일 6월 초에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킬 대책을 발표해 놓고 또 6월 17일 날 집값 잡겠다고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니 서울 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집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 올려놓고 또 갑자기 집값을 잡는다고, 무슨 규제 같지 않은 규제를, 무슨 집을 사고 파는데 허가를 받아라 국가에. 아니 이 투기를 조장한 관료들을 면면을 보면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 투기를 비호하는 관료들이 그 정책을 집값이 오르게 만들어 놨다가 잡는 척 했다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번입니다. 22번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6억에서 9억으로 50%가 올랐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1억 천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억이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른 거예요. 기간으로는 8년 대 3년이면 2.5배, 금액은 1억과 3억 3배, 합이 7.5배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7.5배 속도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 폭등한 이유는 금년만 해도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 지금 9억이 넘는 서울 집값을 6억으로 낮추겠다고 대통령은 장담을 했고 대통령 지시로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관료에 다주택자들한테 다 집을 팔아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집을 팔았는지 확인했더니 거의 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청와대 앞에 가서 빨리 집을 팔든지 청와대를 떠나든지 해라. 또 국회는 여당은 총선 때 다주택자로부터 서약을 받아서 집을 팔기로 서약을 했다는데 서약서 내놓으라고 했더니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서약을 지킬 건지 말 건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놓은 대책이 이게 무슨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집값 분석을 했고 또 땅값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00조의 땅값이 올랐다고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제안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꽁고 먹은 소식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3년 전에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강남에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에서 거래된 물량의 60%가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가 사들인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김현미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는다 라고 해놓고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 뭐냐.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집을 50채 100채 가지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개인이 대출받는 40%보다 2배인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투기를 조장한 겁니다. 이렇게 투기를 조장했던 장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3년 동안 앉아있고 이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1억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3억이 올랐다.
7.5배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혹시 기자회견 자료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있으실까요? 예. 마당 토론 제안을 이유한 거예요.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는 제안을 했고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답을 안 준 겁니다. 저희는 뭐 이 장소든 국토부 공개된 장소에서 언제든지 장관이 토론을 제안했으니까 장관과 제가 뭐 1대1 맞짱 토론을 하든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예. 저희가 청와대 그 다주택자 주택 처분 여부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어떤 이 문제를 안일하게 봐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그렇게 거치 사건 소재를 다음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때 일정이 잡히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와대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다주택자가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에 30%가 다주택자인데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장한테 지시한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와대에 그걸 확인하러